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돼. 돈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싫어하는 거죠. 돈이 안 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돈을 싫어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경우도 그렇죠. 우리 엄마가 아파 또는 우리 동생이 힘들어.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막 쓴다는 게 말이 돼? 이런 너무 이 지수가 높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못해요. 그러면 이 나가는 돈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 쓰는 돈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러는데 보통 싼 음식만 먹고 싼 옷만 입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돈을 쓸 때 불쾌함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불안함도 느끼고 불쾌함도 느끼겠죠. 예. 그러면 내 동생이 명품 가방을 들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런 망할 것. 정신없죠.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가는 돈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함이나 불쾌함이나 또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그럼 선생님, 우리 그 옛 이야기에 나오는 그 수존모가 딱 그 인물이겠네요. 그쵸? 예. 그리고 어떤 게 또 괴로우냐 하면 누군가가 자꾸 와서 빌려달라고 달라 그러면은 괴롭잖아요. 예. 나가는 돈이 괴롭죠. 예.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도대체 왜 돈을 벌어야 하지? 내가 돈을 벌면 내 통장에 모이지도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돈도 이 사람을 싫어한다. 그쵸. 그렇게 그러면 되겠네요.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돈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싫어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는 돈이 안 따라. 돈이 안 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돈을 싫어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개의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이 로또처럼 들어왔어. 내가 힘들게 농사 짓는 사람이야. 막 농사를 졌어요. 제 치료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 분당에서 서울 지역에 나가는 야채를 키우는 엄청나게 큰 농장을 하신 분이에요. 사람도 이제 많이 고용을 해서 했는데 갑자기 분당에 집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시동생들, 죽은 남편의 시동생들, 그 다음에 친정 작은 아버지, 여동생이 오기 시작해요. 와서 돈을 달라고는 안 하고요. 이제 힘든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했네. 누가 아파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우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달라는 소리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잘 대접을 하고 차비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죠. 나쁜 년이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도 어쩌면 인정머리가 그렇게 없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사기꾼들하고 이제 어울리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돈의 3분의 2를 다
승진을 했어요. 자, 사기당하는 많은 분들이요. 사기꾼이 나쁜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준 거잖아요. 그쵸? 강도처럼 칼을 들이밀고서는 가져간 거는 아니에요. 속임을 당해서 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돈이 너무 날 괴롭혀. 날 나쁜 년으로 만들어버렸어. 네. 이 돈을 어떻게든 날려버리고 싶어서 3분의 1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결국은 당해서. 사기를 당한 것도 그 사기당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그쵸.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쵸.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3분의 1은 사기를 당하고 3분의 1은 사기 안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도 사기 당했어요, 어머니. 왜냐하면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건 사기야. 어떻게 갚아요? 그 사람이 갚을 리가 있어요? 일주일 후에 갚는다 그랬는데 1년 됐대. 그럼 그 사람한테는 돈 안 받을 생각해야 돼. 그건 사기야. 맞잖아. 예, 그럼 그런 경우에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는 사기다. 예. 사기 당한 거다. 그렇다면 예.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주는 거는 주는 거는 내 선택이니까. 어. 아니, 자기 돈 자기가 주는데 누가 예. 뭐래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의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내가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그렇지는 않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나의 많은 부분을 안 보고 싶고 모르고 싶고 절대 알고 싶지 않죠. 정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점을 보러 갔는데 내 사주 팔자가 그런 거래. 또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살아있을 때 기부를 많이 하면 천당에 간대.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왕제의 게임 혹시 아세요? 제목만 들어봤어요. 그 왕제의 게임 네. 굉장히 막 전 세계를 강타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시리즈 나왔는데 거기에 그 책 원래 원작이 책이었고 그 책이 이제 그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이 편에 왕들의 전쟁이라는 편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학사야. 늙은 학사. 80대의 늙은 학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밖에 이렇게 나갔는데 혜성이 이렇게 새겁게 돼서 하늘이 뻘게. 근데 갑자기 불길한 징조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요. 이 늙은 나이에 무지한 농민들처럼 미신을 믿는구나 내가. 이렇게 이제 거기에 자주 하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말을 하는 이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없는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수도원에서 옛날에 타로가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점 보러 가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 난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는 끝도 없는 터널 속에 갇혀서 깜깜해. 그러면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알고 싶고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알고 싶어요. 그쵸? 네. 그러면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달에 간 이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저게 별인가 인공위성인가 하는 이 시대에 점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라고 별로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저는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사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병 중에 유리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리망상이 뭐냐면 내 뼈가 유리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병의 이름인데, 그 유럽에 어떤 사람이 그 유리로 뼈가 돼 있다는 굉장히 재상인데 그랬대요. 그래서 의사가 여러 명의 의사가 와서 아니라고, 당신의 뼈는 유리가 안 됐으니까 움직여도 된다는데 그분은 침대에다가 지플 이만큼 깔아놓고선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움직이면은 깨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얼마나 의사들이 답답하겠어요. 가족들도 답답하고 왕도 답답하고 그러다가 한 의사가 내가 고치겠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이제 갔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그 시종들한테 벽에 다 지풀 이렇게 붙여라. 문만 빼고 다 옆에다가 붙여라. 이렇게 문이 있는 근처만 빼고. 그리고는 불을 붙이라고 그런 거예요. 집에다. 그리고 문을 막아 쓴 거예요. 나와서. 조금 있으니까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과격한 방법이네요. 막 네. 몸으로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어요.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당신의 뼈는 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쩌면 감정적 진실일지 몰라요. 진실은 세 가지 진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실적 진실. 그게 진짜 진실이죠. 사실적 진실. 그 진실이 너무 어목하고 끔찍하더라도 사실적 진실. 두 번째 진실은 감정적 진실. 그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나는 지금 움직이면 뭔가 내가 나쁜 일을 당할지 몰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분은. 그러면 나는 감정적으로 나는 움직이지 말아야 해. 이런 분들이 보통 건강염려증 있는 사람들도 병원에 가면 아무 증상도 없는데 너무 많이 아파. 이런 분들도 사실은 감정적 진실이에요. 그 아프다는 게. 근데 그 사람은 아파. 진짜 무섭고 아프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택적 진실이라고 해요. 선택을 해. 진실을. 당사자가 스스로 예.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걸 선택하는 거야. 나는 일하지 않기로. 왜 일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냐면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적 진실이에요. 팩트. 우리 상간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사실적 진실이죠. 그거 중에 무엇을 내가 선택을 하냐면 상간이 나를 괴롭혀서 나는 일을 할 수 없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게 선택적 진실이에요. 그럼 선택적 진실이라는 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더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러니까 의식으로 선택을 하는 그쵸? 진실이라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사실적 진실하고 감정적 진실하고 선택적 진실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선택적 진실이나 감정적 진실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데 감정적 진실보다도 선택적 진실이 훨씬 많아요. 그럼 숫자적으로. 선택적 진실을 회피라고도 생각해도 될까요? 회피, 방어? 회피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데 방어가 있어서 선택적 진실을 선택하는 거죠. 그쵸? 예. 알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찌질이라는 거 알고 싶지 않아. 그거가 보통 말하는 직면이라는 건가요? 그쵸. 내 실제 나의 그쵸. 모습을 직면하고 보고 싶지 않은 거? 않아요. 예.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선택적 진실을 왜냐하면 무당 아줌마가 나보고 네 팔자가 원래 그래. 그래서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승에서 뭔가를 닦아야 해. 또는 내가 사주를 봤더니 내가 평생 아픈 걸로 태어났대.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적 팩트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 사실적 팩트죠. 근데 그 진짜는 아닐 수 있어요. 그 말을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나의 선택이라는 나의 거죠. 선택이죠. 네.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감정적 진실은 이거를 그 무당의 그 말, 의사가 당신은 아프지 않아요. 당신 아무데도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신은 뭐 승진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걸 들으려 하지 않죠. 왜? 감정적 진실이 저 사람이 말한 저 사실적 진실,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감정적 진실일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사실적 진실이야. 왜냐면 그가 말했다는 거 그거. 그것이 합쳐지면은 사실은 나는 선택적 진실을 그렇게 하죠. 나는 팔자가 사납게 태어났어. 나는 척과 같이 살아야 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돈을 뭐하러 벌 것이며, 그쵸? 내가 누구한테 보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힘들게, 그렇게까지 뭐 등골이 빠지게 일을 해야 되며, 그게 여기에 이제 딱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돈을 싫어해. 그런데 돈을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없어. 왜냐하면은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쵸? 그럼 의식적으로 나는 돈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돈이 나를 싫어하고 돈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내가 열심히 돈을 찾아서 막 따라가는데 돈은 저 멀리 더 빨리 달려가고 뭐 그래서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람이 돈을 쫓는 것보다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된다 이런 말도 그렇죠.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돈은 사람을 쫓아오지도 않고 사람이 돈을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네. 그쵸? 이게 사실적 진실이에요. 네. 그것처럼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흥부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예. 흥부는 박영감이라는 사람들의 아들이에요. 예.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놀부죠. 예. 그런데 박영감은 어디서 살다가 왔는지 이 마을 사람들은 몰라요. 이사를 왔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와서 땅도 많이 사고 막 고래등 같은 집도 짓고 이러고 살아요. 사는데 큰아들이 개망난이야. 그리고 작은 아들은 생글생글 잘 웃고 흥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박영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막 부잔데도 막 그 소작인 있고 뭐 종이 있을 텐데 막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주인이 뭐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가 되려면 주인이 농사 짓는 일을 잘 해야 되고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아들을 데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큰아들에게는 농사를 막 다 가르쳤다는 다 가르치는 얘기네요? 거죠. 작은 아들은 서당이나 보내죠. 예. 서당이나 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서당에 가서 걔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뭐 한두 번 시켜봤더니 잘 못해. 응? 그러니까 근데 뭐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기엔 쪽팔려. 그러면은 서당이나 보내는 거야. 내 눈앞에 그냥 걸거적거리지 않게 그냥 서당이나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일을 그래도 지랄을 하더라도 일을 하는 큰애들을 데리고 하는데 아버지는 큰아들이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큰아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야. 그죠.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동생은 저 새끼 서점 맨날 가고. 놀러 가. 예. 그쵸? 예. 그러면 아버지 날 미워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흥분놀부예요. 흥분놀부 엄마가 없어요. 되게 재밌는 게.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엄마라는 존재가 그냥 엄마지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엄마의 역할이라는 건 어떤 건데, 선생님? 엄마의 역할은 아버지가 막 욕하고 때려가면서 일을 시키면 예. 이런 거죠. 이렇게 아유 그렇게 뭐 때리고 그러면 애가 일을 해요. 좀 살살 응? 좀 칭찬도 하고 응?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그래가면서 일을 해야지. 당신 그렇게 하면 애 나래도 일 안 하겠다.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 예. 사람이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놀부는. 그럼 나 스스로 나는 알아서 살아야 해. 그리고 몇 번 개지랄을 했더니 아버지가 조금 일을 덜 시키거나 그래. 그럼 나는 점점 더 개지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심통의 그 그쵸. 부분도 연결되겠네요. 그쵸. 예. 그리고 뭔가 아버지한테 화가 나니까 아버지 망신도 시키고 싶어.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이제 나쁜 짓도 막 하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얘한테 야단 한 번 못 쳐요.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심리치료하는 일을 하면서 개망난이라고 이제 불리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요. 걔네들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바로잡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옳고 그름을 바로잡아 준다는 건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을 그런 시켜줘야 행동을 되는데 하면 그런 거를- 사람들이 예. 미워해 너를. 예. 아니면 너 하지 마. 음. 이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만 내버려 두는 거야. 방임이죠, 예, 방임. 그걸 방임이라 그래요. 근데 흥부는 더 방임됐어. 일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걔가 무슨 짓을 하든 말하든 그냥 방임으로 키는 거예요. 한 명은 폭력, 예. 어느 폭력 또는 뭐 육체적 폭력도 있었겠죠. 이야기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한 명은 그냥 방임이야. 그럼 박영감은 왜 그랬을까요? 박영감도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한 아버지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이렇게 음. 나오는 거는 종이었어. 대대로. 종은요, 종의 그 소유는 주인님이지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부모 또한 열심히 일만 해야지 자녀 교육을 한다거나 그럴 만큼의 너무 삶이 지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하는 방법도 모르고. 주인이 종놈한테 뭔 교육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녀 교육을 할 줄 모르죠.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핵심이죠. 제가 한동안 부모 학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애 키우는 걸 몰라. 그래서 왜 모르나 봤더니 우리나라가요. 일제 감정기 또 6.25 전쟁 그 이후에 복구를 하느라고 사람들이 일만 했지 아이를 돌본다거나 아이를 키운다거나 뭐 교육한다거나 그럴 수 없었어요. 누가 키웠냐면 형 누나가 키웠어 애들을. 대부분. 그러니까 형 누나가 뭘 알아서 걔들을 교육을 하겠어요. 그냥 키우기만 했지. 몸만 키웠지. 먹이기만 하고 다니고, 뭐 위험하지 보호만 않게만, 하고 예. 했지. 그런 교육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엄마 아빠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애를. 애가 개망난이처럼 막 난리가 났는데 그냥 때리기만 하고 소리만 지르지 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정말 몰라요.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몰라서 자기 사는 것도 버거워 죽겠어. 나는 회사에 상관하고도 너무 힘들고 밑에 또 후배라고 온 놈은 또 이것 좀 해봐라 하니까 왜요? 라고 얘기를 제가 왜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는 게 너무 버거워. 집에 왔더니 마누라하고 또 말도 안 통해. 또는 마누라도 나는 애가 개막나니까 너무 힘든데 남편은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 너무 사는 게 버거워.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공부를 해. 그쵸?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생각을 해? 왜 나쁜 생각밖에 안 들어? 명상을 하래. 어떤 사람이 명상을 하래서 명상을 앉았으면 옛날에 누가 날 괴롭히고 내가 왜 바보짓하고 찌질이짓하고 멍청이짓하고 그 생각밖에 안 나. 이게 명상일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놀부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개망나니 같은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얘를 봐주지도 않으니까 어느 날 막 개망나니 짓을 했더니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아,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봐주겠구나.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관심 끄는데 성공했으니까요. 그쵸. 네. 그게 이제 부모 메시지에서 너는 건전하지 말아라. 뭐 의사교류 분석에 보면은 금지령이라고 있고 또는 부모 메시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너는 건전하지 말아라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흥부는 부모의 삶에 내 자리가 없어. 방임이라는 것은 부모의 삶에 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가구 있잖아요. 이런 컵. 그냥 있으면은 내가 이걸 마실 때는 컵을 보지만 또는 가구에 안에 뭐 꺼낼 때는 이렇게 보지만 보통 때는 쳐다봐야 안 쳐다봐. 안 쳐다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얘는 내가 자식으로서 인정받고 또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냥 방임 상태로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냥 부모 인생에 나는 없는 거지. 내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밖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보죠. 그래서 노인이 막 쓰러지셨는데 이렇게 일으켜 드려. 그러니까 아우 잘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누구가 힘들다고 짐을 들고 있으면 이제 짐 들어줘. 그럼 아우 착하다 그래. 많은 자원봉사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많은 착한 사람, 흥부 같은 착한 사람. 그런데 뒤에 한참 흥부놀부에서 뒤에 보면은 흥부가 정말 힘들었을 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다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에 가서 묘막에서 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얘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은. 자,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농사를 지었어. 근데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줄도 몰라서 농사 짓는 데 가서 품팔이도 못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일을 도와준 적은 흥부는 마을 사람들한테 착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착한 행동일까? 의심스러운 만큼 자기네들이 정말 필요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가 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이 받고 싶은 도움이 아니고 그냥 흥부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게 맞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한 것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뭐 이거 도와줄까? 그래서 이제 막 도와주고 있어요. 아 저것도 좀 해줄래? 아니야 나 지금 바빠. 그러면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 근데 네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는 해줄 수 없어. 그러면 이게 대상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이가 좋고 친한 사이로 지낸다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도 내가 좀 해주고 또 내 사정도 얘기를 하고 뭐 뭔가는 그랬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가 주기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고 싶은 거를 줬다. 필요한 걸 그쵸. 준 게 아니고. 그쵸. 예. 그래서 대상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흥부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흥부가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도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을 했어. 예. 그 사람 딱 해서 고용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돈을 주고 고용을 했는데 이 일을 해내지를 못해.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상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흥부는 돈을 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서당만 다녔으니까. 그쵸. 예.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흥부하고 흥부 부인은 의존적인 성격이에요. 언제까지 그 남한테 빌붙어서 살 생각이 있었냐 하면 매 품 팔아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서는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부잣집 사람의 매품을 파는데 30냥이나 되는 거금이야. 예. 그래서 엉덩이가 너덜너덜되도록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애들 밥값, 그 다음에 자기 약값,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매품을 팔아서 뭘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고통을 받았어. 예. 그래서 약간, 아, 내가 이 매품을 계속 팔 수는 없겠구나. 근데 아직도 그 형한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형한테 찾아가요. 그랬네요. 네. 근데 형이 도끼자루 가지고 때린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왔어야 되는데 형수한테 또 가. 예. 그쵸? 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부 부인은 나와서 남편을 기다려. 예. 곡식자루를 갖고 오기를. 아직도 흥부 부인도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붙어서 살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의존적인 사람, 예. 내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그냥 대충 오늘만 때우고 뭐 모레만 때우고 그러면 내가 굳이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그럴 필요 자체가 없죠. 예.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흥부와 흥부 부인은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싫어하는 사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는 의존적인 사람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정적인 그 사고가 있는 사람도 돈이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의존적인 그쵸. 사람도 돈이 그쵸.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흥부는 어느 때 이제 명확하게 변환점이 생겼냐 하면요. 딱 형한테 도끼자루로 그쵸 쫓겨났을 때. 예. 그 다음에 흥부 부인은 남편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오는 것을 봤을 때, 아,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예. 손 빌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형에게 더 이상 이제 기댈 수 없다. 그쵸. 확정이 됐네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예. 아무도 내가 옛날에 착하게 살았지만 예. 그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쵸?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직까지는
겨울이에요. 봄이 오기 전까지는 굶어가면서 살았어요. 그 시간이 이제 교차되는 거죠. 새로운 흥부와 흥부 부인으로 태어날 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흥부하고 흥부 부인이 사실은 그 집에서 나올 때 애들은 지금 컸을 거예요. 예. 걔들도 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자, 무기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기력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쵸? 그게 부모든 형제든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이 싫어하죠. 그러면 흥부 부부가 무기력한 채로 있었다면 그것이 분명히 흥부의 자식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모델링이죠. 그죠? 그대로 모델링이 돼요. 모든 자식은 부모의 그것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흥부처럼요. 흥부는 어느 날 제비를 만났죠. 봄이 되자 제비가 왔어요. 그럼 그 제비를 만난 게 흥부의 그 의식이 전환이 돼서 제비를 만난 걸 인식하게 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흥부가 어느 날 귀인을 만나게 된 거라고? 그냥 귀인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귀인을 만났다고 해서 그 귀인이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흥부의 마음가짐이죠. 귀인을 귀인인 줄 알아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 아니요. 귀인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네. 이제 귀인을 내가 찾는 사람 같은 경우엔 나는 귀인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사람한테는 귀인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귀인으로 만들어요. 귀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 사람한테 나하고 같이 조력자로 만들 수 있게 설득을 시킨다면 귀인을 만드는 거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조력해서 무언가를 만들겠다고 하면 내가 같이 하겠다면 그 사람은 귀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앉아 있어서 귀인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뭐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귀인을 찾아 나선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제비라는 것은 추운 지역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와서 그 마을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을에 이사 온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멀리서 이제 이사 올라고 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귀양 온 사람도 있고 또는 뭐 도망 온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중에 이제 하나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귀양 온 사람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귀양 온 사람은 어느 지역에 이제 딱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사 온 사람이면 마을에 살지 산속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쁜 일을 당해서 도망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사람들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옛 이야기에서 제비는 새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 원래 모르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비라면은 다음 해에 똑같은 제비가 거기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비가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흥부전 해석을 할 때 흥부에게 제비가 온 거가 그냥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느라고 제비가 왔다라고 해석을 그게 뭐냐면 앞에 그런 행동들이 착하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완벽하게 100% 착한 사람도 없고요. 완벽하게 나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한 행동을 해서 유익한 점이 있으니까 착한 행동을 한 거고 나쁜 행동을 해서 유익한 점이 있으니까 나쁜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는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맞아요. 어떨 때는 착한 행동을 하고 어떨 때는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팩트죠. 그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평생에 3번의 운이 온다. 뭐 그런데 운이 왔어도 운인지도 모르고 그냥 운을 넘기는 사람들도 많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운이 왔다고 해서 뭐 그 운을 받아들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흥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제 더 이상 내가 옴싹달싹 할 수 없을 만큼, 운신을 할 수 없을 만큼 바닥에 떨어졌으니 이젠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변화가, 의식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제 제비가 왔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빚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뭐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다가 거의 다 흥부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쵸? 대충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기가 쉽지가 않대요.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불편한 게 없는데 내가 그렇게 변해야 되겠다고 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흥부한테는 은인이 놀부예요. 내쫓아 주신 성격. 네. 그래서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정말 나쁜 일인가에 대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그 돈 못 버는 놈이 맨날 내 돈만 갖다 쓰고 그랬는데 걔가 더 돈 많은 여자한테 바람이 나서 날 버렸어. 근데 그때는 막 지옥일 것 같고 막 그렇긴 하지만 나는 어느 날 돈도 잘 벌고 더 근사한 남자를 만나서 갑자기 내가 더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인생이라는 게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흥부놀부에 보면은 그 뒤에 그 박탈 때 많은 이야기들 중에 뭐 그 괴 2개가 나오거든요. 종색 괴가 2개가 나오는데 거기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 거북이 그 자물쇠와 용 자물쇠의 그 용 자물쇠 개는 쌀이 나오는 곳이고 그 거북이 자물쇠에는 돈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것이 변화에 해당하는 토끼씨팔개와 문왕팔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변해요. 크게 변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어떤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에 날씨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지구의 어떤 생태계가 바뀌고 경제 상황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거지만 지구는 거북이보다도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전. 그쵸?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느낌을 알지 못한 만큼 작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하죠. 근데 그것도 너무 작게 움직여서 365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24시간 움직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변화라는 게 어떤 나쁜 일이 생겼다는 것은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많은 조짐들이 있는데 사람이 그 조짐을 잊지 못할 뿐이고 그 조짐을 읽어내지 못한 거죠. 그쵸.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다만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못 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변하는데 나는 나를 관찰하지 않으면 내가 자신이 변하는 걸 모를 거고 내 가족이 변하는데 내가 관찰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변하는 걸 몰라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거나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횡재했네?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도 서서히 오고 있고 오다가 갑자기 내가 잘못하면 방향을 틀기도 하고 또 나쁜 운이라는 것도 서서히 오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거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방어하지 못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 필요도 있고 주변도 알 필요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 버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내 가족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렇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 화랑기라고 말하는 막 돈이 돌고 그럴 때는 뭐 아무 식당이나 가서 먹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갑자기 10만 원을 쓰다가 10,000원으로 이제 줄어버렸어, 내 수입이. 그러면 이 10,000원을 아무 데나 쓰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장사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달라져야 해요. 사람이 달라졌으면, 상황이 달라졌으면 나도 달라져야죠. 그래서 내 사업체도 바뀌어야 되고 나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멍하게 있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나 자신을 아는 그 어떤 작업 같은 것도 필요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는 어떤 작업도 필요해요. 그런데 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돈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쓰는 돈도 아깝고 자식한테 쓰는 돈도 아까워가지고 정말 얘는 치료가 필요해요. 또는 얘는 상담이 필요해요. 얘는 교육이 필요해요. 하는데도 아이 뭐 그게 뭐 되겠어? 또는 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통 절대로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돈이 없어요? 내지는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뭔가 그 변하겠다는 생각 또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해야 되거든요. 그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 변해요. 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정말 현재 돈이 없다면 나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랍니다. 선생님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다면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는 돈이 나를 좋아한다는 뜻이고 돈이 나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을 싫어하게 된 이유. 그쵸? 그거를 알아야만 해요. 그리고 그거를 개선을 시켜야지 돈이 그쵸. 나를 좋아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 모르겠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내가 과거에 대해서 보는 게 너무 무섭다면 미래에 오는 재앙은 어쩔 것이며 지금 현재 닥친 고통은 어쩔 거냐고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흥부 놀부 책은 책을 절대로 홍보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아마 그 올려놓을 거예요. 홍부 놀부에 대해서는 그 올려놓은 것을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보너스 하나 그 이야기를 읽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는데 장면을 그려도 좋고 또는 떠오른 그냥 낙서 같은 거를 해도 좋아요. 글을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과거의 기억, 경험 또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이에다 쓸 필요도 있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또는 거기에 있는 장면을 그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장면을 그려도 괜찮고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그려도 괜찮고 뭐든지 써도 괜찮아요. 되고 그쵸, 낙서를 해도 되고. 그럼 몇 장 정도 그리면 좋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게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챕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내가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석 장 그려도 되고 한 장 그려도 되고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누워서 너무 무기력증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은 5분만 앉아 계세요. 1시간 앉아 있을 수 있으면
5분만 서도 좋아요. 그 다음에 한 10분, 20분 서 있을 수 있으면 나가서 5분만 걸어보세요. 그렇게 늘려서 나중에 뛰는 것까지는 아니래도 밖에 나가서 산책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산책하면서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그런 명상하면서 떠오르는 많은 생각은 필요 없이 떠오르는 거는 없어요. 다만 왜 떠오르는지 모를 뿐이지. 꿈하고 떠오르는 생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싶은 분들은 분석을 하시고, 만약에 못하시면 도움도 받으시고 그래야 해요. 나를 구원할 사람은 나예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 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네. 그리고 정말 내가 구원받고 싶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들하고 관계가 너무 많이 안 좋아요. 돈을 벌지 못하겠대요. 또는 일할 수 없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 마음이 아픈 거지 능력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시고,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그냥 방임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그럼 선생님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분석은 우리가 할 줄 모르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 그쵸. 효과가 있을까요? 그쵸.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이건 이제 좀 전문 용어인데 프로이드가 말을 한 건데, 꿈을 꾼 것만으로, 꿈이 꾼 게 이제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읽고 그림을 그리는 게 무의식의 의식화거든요.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것만으로 어느 날 깨달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 그때 왜 그랬었지?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작업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미로 속에서 헤매거나 그냥 쳇바퀴 돌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너스를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의 의식화를 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까지예요.